자, 여러분, 벌써 9월 또 한 주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내일까지가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또 한 주가 지나는 상태입니다. 9월 들어서도 8월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그런 큰 호전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만큼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어떤 변수를 갖다가 앞두고 있다면은 그것이 또 악재라면은 그야말로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정도로 일단 지금은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단 우리가 불안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비중을 조금 낮춰서 여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어쩌면은 그 불안대로 안 가고 또 좋은 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대비도 해놓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슈부터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이죠. 내일 5일 9시 30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미국 8월 비농업금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고용지표가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9월 18일 FOMC 회의가 이제 끝나는 날이죠. 새벽 3시 30분에. 거기에서, 사실 미국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갖다가, 좀 인하하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일단 이제 지목되고 있는 윌러 이사가 이번 달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다 밝히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번 고용 지표를 떠나서 뭐 금리 인하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시장의 예상치는 7만 5천 명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보다 고용이 늘어난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금리 인하가 사실상 어려운 거고, 이보다 낮은 상태가 된다면 사실은 금리는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인하를 하더라도 뭐 0.5% 빅컷으로 할 것이냐면 그렇지 않고 0.25%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의 일단 이제 분석가들은 고용이 한 5만 명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단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전망치를 하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9월 18일 연준은 금리 인하를 갖다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단 우리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유일한 호재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로 우리가 가보면은 지금 뉴스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온통 뭐 시진핑 얼굴, 푸틴 얼굴, 김정은 얼굴, 이런 얼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러가 지금 전성들에서 일단 모여서 일단 이제 결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뭐 이런 것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북중러는 일단 사회주의 국가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이 결집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이제 군사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일단 브릭스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가 사실 경제적 어떤 이점을 노리고서 중국에 일단 밀착돼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는 사실은 어떤 상태로는 이 쿼드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갖다가 압박하는 국가, 인도, 호주,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이 4대 국가인데, 거기에서 일단 지금 현재 이쪽 북쪽으로, 중국 쪽으로 일단 이제 지금 붙는다는 거는 이게 자유진영의 분열에 가까운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이 자유진영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갖다가 매기면서 지금 미국 이기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일단 이제 좀 분열을 갖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는 좀 뭔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또 일단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를 제외한 그런 국가들의 미군들을 주둔해 있는 미군들을 갖다가 지금 감축시킬 의사가 있다, 뭐 이런 뜻을 갖다가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뭔가 결속력을 갖다가 해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자유진영에서는 분열 조짐을 갖다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미국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정책 방향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과정에서 과연 미국이 과거의 경찰 국가 노릇을 갖다가 지금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남중국해를 때 진출을 갖다가 강력하게 하고 대만을 침공할 때 얼마나 일단 거기에 미국이 맛을 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의문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이 일단은 시장 전체에 일단 위험으로 일단 이제 간주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좋지 않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국채 수익률이 그때 예상한 것보다 더 올라갔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이전에 일단 이제 고점을 갖다가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제 바짝 다가서 있는 그런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갖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 2023년 이때가 일단 이제 최고점에 있었고, 그 다음에 2025년 초반에 상반기에 일단 고점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돌파를 갖다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 이런 이제 여건에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왜 이럴까? 프랑스는 일단 이제 빚이 국가 빚이 얼마냐면은 5천조가 넘습니다. 그 5천조를 갖다가 일단 이제 빚을 질 때 뭘 했겠습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국채에는 이자가 나가야 됩니다. 빚이니까. 그러면 이자가 나는데 그 이자는 이 국채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이제 3.5854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일단 프랑스가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일단 이 부채를 갖다가 상환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면은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간다면은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등급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국가가 이러한 국채 수익률 이자를 갖다가 갚지 못하는 수준이 될 때 파산을 갖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프랑스가 갚을 능력이 되느냐,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야당이라든지 국민들조차도 이걸 갖다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내야 지금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태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유로존에 일단 이제 독일에 이어서 2등 국가고, 그런 국가가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유로 전체에 일단 오염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과거 2008년에 일어났던 픽스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이 위기 때도 우리나라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프랑스라도 이런 큰 국가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당연히 있다는들 한국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이런 이제 분위기도 일단 우리가 돌발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긴장하면서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 대주주 기준을 갖다가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구 부총리는 빨리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확정을 갖다 지연되다 보니까 심리가 오그라들 수밖에 없고 투심이 만전해지면 현재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방향을 잃고서 지금 현재 횡보 상태만 이어져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 일단 종목구매로 본다면 계속 떨어져 내리는 종목도 많고, 그만큼 일단 투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불안감을 갖다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 주식을 안 사는 거죠. 그죠? 파는 쪽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 공백이 심화되는 상태에 있고, 현재가 주변에 아래 위로 일단 매수세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 올랐다가 그러면 또 매도가 튀어나오면서 또 떨어져 버리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주가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매수가 실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들이 사야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사니까 수급적으로 지금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일단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 투자를 하기가 까다롭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해도 한 번쯤은 성공할 수 있지만 또 다음 투자하면 또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좌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코스피 코스닥은 그렇습니다. 지금 횡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 힘의 균형 상태에 있다. 그 힘의 균형 상태에서 일단 대주 기준을 갖다가 완화해 준다면은 한번 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나가다 보면은 코스피가 사실상 최고치도 나오고 코스닥도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뭐 이런 과정이 나올 텐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갖다 결정할 핵심적인 변수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대주주 기준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기준을 갖다 55로 일단 이제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윗방으로 가는 것이고, 15으로 한다면 아랫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연되는 상태 속에서는 방향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지금 지수를 갖다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죠?
네, 그런 상태 속에서 등락 혼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주 기준이 어떤 뭐 국제적인 여건이 안 좋고 어떻고 하더라도 대주 기준만 잘 이제 시장 방향대로 간다면은,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간다면은 충분히 위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 환경이 지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법원이 일단 이제 위법이다. 1, 2심 위법이다.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을 일단 넘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 10월 14일 이후에 대법원이 이제 심리를 갖다가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게 심리를 거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뭐 당장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일단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그냥 오락가락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단 이제 뭐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확정될 때는 일단은 재정 문제가 일단 이제 지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재정 문제가. 미국은 지금 이제 관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재정을 갖다 충당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더군다나 일단 감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들고 들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보이는데, 관세마저 일단 내오지 못한다면은 미국의 재정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달러보다 안전자산이라면 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북중러가 이렇게 결집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은 당연히 일단들, 금으로 일단 이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갖다가 치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을 갖다 보시면은 이전에 이 고점을 갖다 돌파해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금과 관련된 ETF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세 불안에 대한 우리가 방어적 일단 투자 관점,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금 ETF가 주목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보면은 골드 선물, 코덱스 골드 선물, 그 다음에 타이거 골드 선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어적인 대응도 해놔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험이 들이닥쳤을 때 이런 것을 해놓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갖다 안정화시키는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께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이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번에 일단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안미 경정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관영통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경제는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가까워져 왔던 것이 사실인데 안 보는 미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마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관영통신에서 그냥 뭐 전쟁 뭐 이것을 갖다가 덜먹이면서 위협적인 그런 기사들을 갖다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의 어떤 연결고리가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그 다음에 일단 브릭스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 일단 이제 경제적 결속을 강화한다든지 군사적 결속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상태입니다. 브릭스 국가라는 것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인도가 지금 중국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그런 느낌을 갖다가 봤습니다. 군사적으로 뭐 충돌도 하고 하는 거지만은 경제적으로 일단 이제 미국에 일단 이제 의지하는 보다는 중국에 의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일단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 브릭스 국가들이 결집을 하게 되면 브라질도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일단 진행되다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그 비중이 점차 커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일단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고 관세로 인해서 미국과의 이제 관계가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경제적으로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국이 한국의 그 경제적 중요성을 갖다가 별로 비중 있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금 중국이 무비자를 갖다가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 한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좀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처럼 뭐 한국의 소비재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무슨 카지노라든지 또는 뭐 면세점 이런 걸 다 많이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일단 자산이 많이 무너지면서 중국인들은 소비 성향이 많이 위축됐어요, 사실. 소비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근데 소비 성향도 굉장히 지금 현재 좀 뭐랄까 아주 그 까다로운 그런 어떤 소비 성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다가 우리가 오픈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크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업종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쪽이 업황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왜 못 오를까? 바로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정세, 경제적 그런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미래를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이제 충분히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은 만큼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중국 관련주라고 그러다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업황이 좋은 만큼 실적이 좋은 만큼 주가가 탄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국에 일단 여러분들 아이돌 그룹을 갖다 중국에 공연도 시킵니다. 근데 아주 일단 여러분들 비인기권에 있는 이제 막 이제 결성된 그런 아이돌 그룹도 불러가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블랙핑크라든지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대형 그 아이돌 그룹을 갖다가 초청하는 건 없습니다. 예전에 9월 달에 일단 이제 초청하겠다는 이러한 입장을 또 이야기했지만은 중국 정부가 거부한 거죠.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다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로봇주도 일단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로봇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노란봉투법 이 노란봉투법은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동계 일단 이제 이러한 투쟁을 갖다가 자유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이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살아나가야 될 방법은 뭐겠습니까? 해외로 일단 공장을 옮긴다든지 그렇지 않아 국내에 쓰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쓰는 대신에 공장 자동화,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일단 이제 대신하는 이런 어떤 이제 흐름으로 일단 바꿔나가겠죠. 그죠? 사람을 쓰면은 매년 일단 임금을 갖다 올려야 되고 임금이 올리는 정도가 적으면은 투쟁을 해가지고 임금을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봇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임금 투쟁이 일단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일단 임금 투쟁을 하는데 지금 조선계도 그렇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일단 금융계도 그렇고 벌써 일단 투쟁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임금 지불이 나가겠죠, 그죠? 그럼 회사가 버리는 돈 중에서 임금 지불로 나가는 비중이 많아지면은 주주들은 어떻습니까?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배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서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매수세가 실종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로봇으로 대체하는 데는 기술적인 수준이 아직 한계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이제 임금 투쟁이 심화되고 노란봉투법의 유력이 발휘가 되면 기업들은 갈 수 있는 방에 기술 혁신밖에 없습니다. 로봇의 일단 그 빠른 발전은 이제 예고가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뭐냐?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뭐 피지컬 AI, 뭐 이런 정도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로보티즈라든지 하이젠 알레름 같은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일단 이제 공장 자동화로 일단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유일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 갖다 받을 때는 한번 관심을 둬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주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뭐 로봇주가 좋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 피해가면서 일단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그 조정 갖다 좀 보이면은 이런 이제 종목군들의 관심을 갖다 한번 갖는 것도 뭐 괜찮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을 때 이 바이오주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바이오주도 일단 부담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바이오주가 품목 관세를 갖다가 지금 적용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아직 품목 관세를 갖다가 미국에서 발표를 안 해요, 지금.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미 수출 의약품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삼성바이오 셀트로 이런 것들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들 종업들은 이 품목 관세를 갖다가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수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삼성바이오 셀트로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런 점은 우리가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신약 개발 관련주라든지 필수 의약품 관련주 그런 쪽에서 이 엘로 기술 이전을 갖다가 하는 것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기술 이전을 하고서 일단 이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FDA에 일단 도전을 해봤자 통과되기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사실. HLB가 일단 간암신약 갖다가 일단 도전했지만은 지금 3번에 걸쳐서 도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까다롭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일단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상태에서 엘로는 우리가 한번 좀 관련주를 관심을 둬야 된다. 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이 엘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시가총 1위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엘로 관련주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비만 치료제는 경구용 패치형 종목에 일단 이 블루오션이 일단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지금 성공적으로 일단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19112가 경구용으로 일단 이제 비만 치료제를 해봤지만 실패했어요, 그죠? 그리고 일단 이제 약물을 주입할 때 주사바늘 꽂아서 하면은 이거 참 정말 고통이잖아요, 그죠? 먹어서 일단 이제 부작용 없이 한다면은 이건 좋은 거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근육에다 붙여가지고 마이크로니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단 약물이 주입되는 이런 패치형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한데 아직까지 성공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단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기술을 갖다가 빨리 확립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반도체 AI는 지금 반도체 품목 관세 위에 안정이 예상되는데 미국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할 때는 거품론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그렇게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이번 이제 9월 18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넘어갔을 때 이 반도체 AI주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는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향 종목, 후공정 패키징 것들, 피지컬 AI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요. 삼성향 종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돼서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후공정 패키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AI주는 피지컬 AI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요. 로봇과 관련해서. 이런 쪽에 일단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두는데 사실 품목 관세를 또 발표한 이후 그 다음에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를 갖다가 결정한 이후 이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태인데 2차 전지 생각보다 실적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선별적인 관심은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9월에 IRA 법안이 폐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선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질 염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법안 폐지 이후로 가야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테슬라 같은 이런 기업들 또는 GM이라는 이런 기업들은 중국의 전기차 일단 이제 이 관계를 갖다가 끊어가고 있습니다. 끊고서 한국 기업과 매칭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거는 미국 정부의 일단 이제 정책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국이 중국과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이런 어떤 입장, 유럽의 일단 이런 입장은 상당히 지금 현재 한국의 우호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9월 달에 보조금을 폐지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지금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기업들은 거기에 대항해 가지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내년에 일단 캐전 탈출을 갖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때문에 10월 이후에 가서는 2차 전지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죠. 또 원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2030년까지 10기를 건설하면서 100조 정도가 지금 시장이 열립니다. 2050년까지 400기가 일단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고 천문학적입니다. 그 원전이 갈 길은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AI 시장이 팽창하면서 이제 트럼프도 전력이 2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국건설들이 요청을 했다가 했고, 그죠? 우리는 그 건설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건설이 결합해가지고 원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합작사 설립이 분기점이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미국 정부가 일단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갖다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제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작사 설립하면서 더 가속도가 붙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MR주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뭐 대주주 기준 결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장이 답보 상태고 종목들이 자꾸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지수가 답보 상태로서 종목들 답보 상태냐? 그건 아닙니다. 지수가 답보 상태면 종목들에서는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거래도 안 되고 정말 그죠?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50억을 했을 때는 위로 달리는 거고 10억을 했을 때는 아래로 달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의 상태에서는 빠른 순환매가 일고 고가수도 많이 달리고 있고 음봉 캔들이 나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참고해야 할 것 같고요. 기관이라든지 이런 메이저들이 집중하는 종목들은 이러한 불안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매력이 있다 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목들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주에서도 일단 장 안 좋을 때 바이오주가 좀 유리하니까 아까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금선물 ETF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량주 중심으로 일단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대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국내적 환경도 안 좋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는 것은 맞죠. 그죠?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저점을 갖다가 이용해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으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오늘은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을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죠? 알테오젠은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등입니다. 왜 1등인가? 엘로 관련주의 핵심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엘로를 갖다가 이제 중요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리가켄 바이오를 비롯해서 뭐 이런 것도 다 엘로와 관련한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뭐 시약을 개발해가지고 뭐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려면은 이거는 이제 엄청난 막대한 일단 임상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엘로 수준에서 일단 이제 마무리해서 이렇게 기술을 넘기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알테오전은 좀 안정적인 그런 매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전도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태에서 46만 원 3,500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은 거래소를 이전에도 괜찮습니다. 거래소를 넘어가도 시가총액 비중이 일정 수는 상당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긍정적인데 최근에 기관들이 조금 입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모습으로 이어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 밖에도 관심을 둘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지금 대주 기준에 대해서 일단 경계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하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알테오를 제시해드려도 많이 사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또 여러분께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